안녕하세요. 수안보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어요? 제 설명이 잘 녹화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좀 걱정이 되었는데, 카톡 내용 보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잘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녹화하는 날짜는 금요일인데, 오늘 개학식을 했다고 들었어요. 개학식도 이 온라인 쌍방향 줌으로 잘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지나면 또 월요일이 올 테고 제가 오늘 녹화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4페이지, 15페이지의 문호 개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 1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한번 되새기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될 만한 인물이 누구가 있었죠?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이 흥선대원군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죠? 네, 고종임금의 아버지이자 또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 네,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예요. 고종이 있고 고종의 부인이 명성황후,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이자 명성황후의 시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임금이 되자 이 어린 임금을 대신해서 왕을 보필한다는 목적으로 10년 동안 집권하게 되고 10년 동안 집권 시절에 그 이전의 세도 정치를 개혁하고 또 이때 조선의 문호 개방을 원하는 서양 국가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그래서 내정개혁으로서는 비변사라는 것을 혁파하고 양반의 돈줄이었던 서원을 정리하는 한편 왕실의 위엄을 되살리겠다고 경복궁을 준건했었죠. 그리고 밀려 들어오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일단 문을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고 서양 세력들은 열려고 했고, 그러니 열려는 자와 닫으려는 자의 충돌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 병인 박해부터 시작한 신미양요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그 다음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필기는 그 노트를 가로로 필기하셔야 돼요. 가로로 선생님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쭉 긋고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필기를 할 거예요. 간혹 밑에 공간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남는 부분은 또 그대로 남겨두세요. 선생님이 또 필기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 아래다가 첨삭을 해두시면 자기 학습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집권하고 난 다음에 대다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업적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 서원 정리로 인해 가지고 양반들의 비판과 또 경복궁 중건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사게 되고 결국 10년간의 집권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누구한테 쫓겨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의 며느리인 명성황후 세력들에게, 다시 말해서 고종임금의 부인이자 흥선대원군의 며느리가 여흥민씨, 민비라고도 칭해요. 이 민씨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의 시기에는 명성황후의 가족들이, 명성황후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민씨 집권기가 도래하게 돼요. 우리는 그걸 선생님이 위에다가 써볼게요. 민씨 세력들이 집권하게 돼요. 민씨 세력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민비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성황후라고도 부르는 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곡되게 어떤 역사 인물을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왜곡되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잘못 알려진 역사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대사가 내가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런 멘트가 있죠. 실제로 이런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멘트와는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인물이고, 또 명성황후가 시아버지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과 똑같은 성씨 여흥민씨예요. 여흥민씨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 주요 관직에 전부 다 앉혀버리는, 마치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에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가 시행했던 무슨 정치? 그렇죠. 세도 정치와 같은 정치를 또다시 자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명성황후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저 선생님의 이제 사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만 역사라는 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명성황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선생님처럼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평가를 하는 것도 역사 인물이나 역사 사건을 평가하는데 중요해요. 너무 사적인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형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성황후, 민씨 세력은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다르게 서양 문물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문을 활짝 열게 돼요. 그 첫 번째 조약이 무엇이냐면 1876년에 맺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었다는 건데 누구랑 맺었냐면 with 일본이랑 조약을 맺었어요. with 일본. 제가 영어랑 한자 좀 써봤어요.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일본이랑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본과 정식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두 가지 의구심이 뭐냐면, 아니 선생님 요번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일본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선생님 그 전에 조선시대 때는 일본과 쭉 교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과거에 일본과 우리 조선은 쭉 교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조선은 이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지고 문화적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약간 좀 월등한 우리나라의 문물을 받기 위해서 일본이 야 조선 너희들과 제발 교류 좀 한번 하게 해줘. 교류 좀 한번 하게 해줘. 이렇게 간청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래 알겠어. 일본 너희들 빈 배 한 몇 척 끌고 와서 동래라는 지역으로 와. 동래가 지금의 부산 옆에 있는 동네예요. 이 동래라는 지역으로 와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물건 사가. 뭐 이런 식으로 교류를 했고 상당히 정기적이지 못한 부정기적인 교류예요. 근데 이때 일본과 맺은 조약은 뭐냐면 야 우리 한국과 일본, 아니 당시 조선이겠죠. 조선과 일본 정식적으로 어떤 항구 열어줘. 그럼 이 항구를 통해서 자유무역하자. 뭐 이런 식의 조약이에요. 과거에 조선과 일본이 이 행했던 교류와는 좀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해진 항구를 항시 열어놓고 그 항구에서는 조선과 일본 상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세력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했다고 했죠. 그런데 누구와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과 조약을 맺었죠. 일본은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서양 문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서양인들로부터 직접 문물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프랑스와 미국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이 도구라는 사건도 일어나다 보니까 또 우리 백성 전체가 서양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서양인들의 물건을 받고 싶은데 서양인들 얼굴은 보기 싫어. 약간 좀 모순적이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는 목적으로 일본과 처음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처음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대적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조약을 맺을 때 어찌 보면 실수라고 할까? 약간 무지함에서 나온 좀 불공정한 조약들을 많이 맺었어요. 그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15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15페이지 아래쪽에 밑줄 긋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교과서 15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 먼저 1조 내용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자주국가 밑줄 치세요. 일본 국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주국. 자, 선생님이 설명은 페이지 15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할 거예요. 1조 내용인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 말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일본이 이 좋은 말을 써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맞아요. 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중국의 이름이 청이에요.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태어났을 때부터, 건국되었을 때부터 중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제1걸림돌이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을 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국이라고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는데 중국 너희 간섭하지 마,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코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해서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1조 내용 옆에다가 선생님이 불러드리는 내용을 쓰세요.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 청의 간섭을 배제, 청간섭 배제라고 1조 옆에다가 쓰세요. 청간섭 배제 혹은 중국 간섭 배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조 내용 있죠. 10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옆에다가 또 쓰세요. 10조 내용이 치외법권이라는 내용이에요. 치외법권.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의 법으로 그 일본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본인은 일본으로 인도돼서 일본 재판에서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깽판을 쳐도 그 사람은 일본 가서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외법권이에요. 결국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당하냐면 명성황후가 당해요. 명성황후가 나중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거든요. 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일본인들 어디 가서 재판받았을까요? 맞아요. 조선의 법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고 일본에 가서 재판받고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석방돼 버려요. 이게 이때 강화도 조약에 맺었던 치외법권의 내용 때문에 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대다수의 내용들을 보면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이냐면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판서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교과서에 필기했기 때문에 1조 내용 옆에는 청간섭 배제, 10조 내용 옆에는 치외법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 조약을 맺게 되죠. 이 이외에도 강화도 조약 이외에도 일본과 추가 조약을 맺어요. 일본과 추가 조약을 몇 개 또 맺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상품에 관세를 거의 공짜로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는 그런 혜택까지 주게 돼요. 관세라는 게 뭐죠? 그렇죠.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매겨요. 왜 세금을 매기냐면 국내에 있는 상품을 외국 상품에 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물건에는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외국 물건들은, 국내에서 쓰고 있는 외국 물건들은 전부 다 비싼 이유가
정부가 그 상품에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약간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국 상품에 비해서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런 것이 관세라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근대적 조약을 처음 맺다 보니까 이 관세라는 개념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상품에 관세도 매기지 못했다고 해요. 좀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실수를 했죠. 이 실수를 어쨌든 그러면 나중에 인지하게 되고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 실수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사절단을 보내요. 그 사절단을 1880년에 보내게 돼요. 우리가 일본과 맺은 조약의 부당함을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 이름이 수신사라는 거예요. 일본에 화살표 써놨죠.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란 거예요. 이 수신사의 대표가 누구냐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홍집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를 하여금 대표를 맡게 해서 일본과 맺은 부당한 조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부당한 점을 개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못하고 이때 일본 가서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요. 다시 김홍집이 수신사라는 사절단 이름으로 일본과 맺은 부당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슝 떠났어요. 근데 그 부당한 조약은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청나라 외교관, 중국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황준헌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황준헌, 중국인이에요. 이 황준헌이 쓴 책을 가지고 와요. 그 책이 뭐냐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와요.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우리는 지금 서양 문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문호를 개방했다고 했지만 서양 문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또 이 서양인들과 어떻게 외교적 방책을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참 고맙게도 조선인도 아니고 중국인이 우리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부당한 조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간 김홍집이 그 부당한 조약은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고 대신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가지고 와서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보고했더니 이 내용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다 중국의 이 숨겨진 의도도 무슨 의도가 있냐면 중국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그래서 이 황준헌의 조선책략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방러가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를 방어하라 이거야. 러시아를 막으라 이거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 결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연미. 자, 다시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황준헌으로부터 들어온 조선책략에는 중국의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중국도 우리나라를 궁극적으로 식민지로 삼고 싶어 했는데 중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제1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조선에게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러시아를 방어하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과 결합해야 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본과 결합하라고 써놨죠. 그러면 아직까지 중국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일본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맞아요. 아직은 중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일본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마음껏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중국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단 러시아가 큰 걸림돌이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여기다가 미국과 연합하라고 써놨죠. 근데 미국은 상당히 큰 강대국이죠. 미국과 왜 연합하라고 써놨냐면 중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는 우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는데 러시아를 중국 혼자인만도 견제하기 힘드니까 저 태평양 멀리 미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근데 미국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기 때문에 조선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미국을 조선에 끌어들이려는 이런 숨은 중국의 의도가 이 책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고종과 명성황후가 그대로 따라서 미국과 우리가 조약을 맺게 돼요. 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거예요. 아, 어렵다. 어렵죠. 말도 길고, 그치? 근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되실 거는 딱 한 글자밖에 없어요. 바로 요거, 미국. 조미. 뭐와 약자일까요? 조선과 미국의 약자예요. 그냥 조선과 미국이 조약 맺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우리가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우리가 통틀어서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과 맺은 거고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자, 선생님 물 한 잔만 먹고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또 실수한 게 있어요. 뭘 또 실수했냐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이때 미국에게 줬어요. 자, 또 최혜국 대우는 또 뭐냐면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조선이 여러 나라들과 이제 조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게 어떤 권한을 줄 때 이 모든 권한들은 누구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에게도 적용된다. 자, 다시 비유해서 내가 너랑 친구하는데 너는 나의 최고로 혜택받는 친구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내가 다른 친구한테 떡 하나 줄 때는 반드시 이 친구에게도 떡 하나 줘야 되는 거예요. 떡을 못 주면 떡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너를 최고의 국가로 대우해 주겠다는 게 이 최혜국 대우예요. 결국 이 조항이 뭔지도 모르고 미국과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국가들과 추가 조약을 맺거든요. 여러 국가들과 조약을 맺을 때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한 나라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최혜국 대우 조항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 자동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A라는 한 친구한테만 떡을 주려고 했는데 최혜국 대우 조항을 가지고 있는 B 친구, C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떡 하나씩 다 받아먹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 경제적인 이권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기게 돼요. 이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제 약탈을 받는 계기가 돼요. 이 최혜국 대우. 당시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쨌든 황준원의 조선책략의 말을 듣고 미국과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이후로 영국, 프랑스와도 조약을 추가적으로 맺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은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화 정책, 서양화되기 위한 정책을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개화 정책이라고 써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 자, 그러면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우선 우리가 서양인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는 분야가 뭘까요? 우리가 서양인들에게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는 분야. 잘 생각이 안 나나요? 바로 군사죠, 군사. 군대, 무기, 이런 것들. 우리 예전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병인양요, 신미양요라고 해가지고 한번 싸워봤죠. 이때 무참히 패배했어요. 우리보다 사거리가 엄청나게 긴 총과 대포를 가진 프랑스와 미국에게 정말 허무하게 당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양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양의 군사 무기를 만들지는 못하겠죠, 아직은. 그래서 서양의 군사 무기를 사와서 이 무기들로 갖춘 군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군대가 별기군이라는 거예요, 별기군.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식군인이라고도 해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별기군 초창기의 모습이 교과서 100이라네. 교과서 15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있어요. 어찌 보면 좀 볼품없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나라 신식 군인들의 초창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한다면 이들에게 어느 한쪽에 돈을 투자를 한다면 어느 한쪽에 돈은 비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군대, 새로운 군대를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던 군대를 여기가 신식이니까 그냥 구식군인이라고 쓸게요. 구식군인들은 엄청나게 그 규모를 축소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옛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둘을 차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무기만 다를 뿐이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당시 민씨 집권은 이 둘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들만 이뻐라 하고 이들의 생활이 상당히 궁핍해졌어요. 그 얘기는 잠깐 좀 이따 하고,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별기군을 창설했다는 거. 또 우리가 서양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물을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들의 문물을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문물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사절단을 파견해요. 자, 먼저 사절단 어느 나라에 파견했는지 볼게요. 먼저 일본에 파견해요. 일본에 보낸 사절단 이름은 이미 한번 썼어요. 김홍집이 갔던 사절단 이름 수신사라고 있죠. 수신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절단과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그리고 청나라에도 보내요.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고,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서양 국가가 아니고 동양 국가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문호를 개방했을 뿐. 진짜 우리가 서양 문물을 공부하려면 서양 국가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서양 국가에 보내요. 우리가 서양 국가 중에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죠? 그렇죠. 미국이죠. 미국에 보내요. 미국에 보빙사라고 보내요. 보빙사. 이때 보빙사 일행이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도 당연히 없고 배도 없었어요. 어떻게 가냐면 일본을 통해서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의 서부 일대에 도착한 다음에 미국 서부에서 미국 수도가 저 동부 지역에 있는 워싱턴이잖아요. 그 서부에서 동부 지역까지 횡단 철도를 타고 갔어요. 횡단 철도를 타고 미국의 심장부 동부에 도착하니까 우리 지금 우리 충주 시내나 아니면 더 뭐 청주시 아니면 서울 같은 데 가보면 높은 고층 빌딩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 그 당시엔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막 열차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당시 보빙사 일행이 미국에 도착해서 정말 신세계를 보고 배운 거죠. 우린 당시 조선인들은 서양인들이 단순히 코 큰 오랑캐라고 열시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건 오랑캐가 누군 거야? 오랑캐가 오히려 누리였던 거야. 그래서 이때 보빙사 일행이 야, 진짜 서양인들이라고 하는 놈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크게 배우고 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때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태평양 건너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대서양 건너서 유럽도 찍고 와요. 나름 세계 일주를 하고 오는 거죠. 또 유럽의 선진 문물도 보고 오는 거예요. 요때 보고 온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고종과 명상호에게 서양인들은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 역사의 참 아쉬운 부분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인 내용은 2교시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때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면 이 정도 필기만 해도 충분히 1시간이 가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공부하면 좀 힘드니까 여기서 끊고 2교시 때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녕.